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기틀이 찬연히 세워지던 세종 3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경상도 동네 고을의 한 이름 모를 산자락에서 땅을 일구던 농부들의 곡괭이 끝에 둔탁한 소리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다란 바위나 고목의 뿌리겠거니 생각하며 흙을 걷어냈으나 그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차디찬 흙의 기운을 머금은 하얀 뼈마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실로 기이하고도 무시무시하여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뼈 하나가 성인 남성의 몸통보다 길고 두개골은 가히 커다란 가마솥을 엎어놓은 듯 장대했으니 이를 목격한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고을 사또가 급히 관원들을 대동하여 현장에 당도했을 때 그들 역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뼈의 길이를 재어보니 보통 사람의 3배에 달하는 무려 3길이나 되었으니 이는 전설 속에서나 전해 내려오던 거인족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악스러운 소식은 파죽지세로 영남 땅을 넘어 한양 도성의 궁궐까지 전해졌습니다. 성군 세종께서는 이 보고를 받으시고는 예사로이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옛 문헌 속의 기록을 샅샅이 뒤지며 천지개벽 이후 이 땅을 누볐을지도 모를 거대한 존재들에 대한 추적을 명하셨습니다. 산해경에 기록된 기이한 민족의 후예인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살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산천을 호령하던 신비로운 종족의 마지막 흔적인가. 조정의 학자들은 밤을 지새우며 고대의 서적들을 살폈고 동네의 백성들은 혹여 그 거대한 주인이 다시 살아나 재앙을 몰고 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산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흙 아래 깊숙이 잠들어 있던 그 거대한 존재는 도대체 누구였으며 왜 그토록 큰 몸집을 지닌 채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세종대왕께서 마주하신 그 소름 돋는 진실과 역사 속에 감춰진 조선 거인족의 비밀을 지금부터 나직하고도 깊이 있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그날의 동네, 그 산자락에서 시작된 기이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때는 바야흐로 성군 세종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3년이 되던 해, 조선 팔도가 태평성대를 노래하던 평온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남쪽 끝,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경상도 동네 땅에서는 훗날 조정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 기이하고도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흙 냄새가 짙은 날이었습니다. 동네현의 어느 이름 없는 야산,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그곳에서 밭을 일구던 농부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중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늙은 농부 하나가 익숙한 솜씨로 곡괭이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내리찍었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 돌뿌리에 걸린 소리와는 사뭇 다른 무언가 속이 빈 단단한 물체를 때리는 듯한 기분 나쁜 울림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에게게, 이게 무슨 소리요? 큼직한 바위덩어리라도 박혀있나 보구먼 늙은 농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주변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흙을 파낼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것은 바위도 아니요, 나무 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땅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섬뜩하리만치 하얀 빛을 잃지 않은 뼈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실로 사람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했습니다. 처음 드러난 것은 둥글고 거대한 두개골의 윗부분이었습니다. 농부들이 힘을 합쳐 조심스레 흙을 털어내자 마치 커다란 가마솥을 엎어놓은 듯한 해골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텅 빈 눈구멍은 어른 주먹 2개가 너끈히 들어갈 만큼 휑하니 뚫려 있었고 턱뼈는 맷돌만큼이나 육중해 보였습니다. 농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사,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 아니다. 도깨비다.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샀구나. 공포에 질린 고함이 산자락을 뒤흔들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동네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산에서 집채만 한 해골이 나왔다더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식인 거인의 뼈라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동네 현령은 처음에는 백성들이 헛것을 보았다 여겨 혀를 찼습니다. 허나 민심이 흉흉해지자 관원들을 대동하고 직접 현장으로 행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현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결코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원들이 두려움에 떨며 파낸 구덩이 속에는 실로 믿기 힘든 광경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뼈는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나 그 크기는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서 있었습니다. 다리뼈 하나가 건장한 관절의 키보다 더 길었고 갈비뼈 하나하나가 마치 굵은 석가래처럼 튼튼했습니다. 현령은 침을 꿀꺽 삼키며 척관법에 따라 길이를 재개하였습니다. 나으리, 이것 보십시오. 전체 길이가 무려 세길, 약 9m 이 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육방관속에 떨리는 목소리에 현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 사람의 3배가 넘는 거고 이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고대 단군 조선 이전부터 이 땅을 지배했다던 신화 속의 거인족 장인인가? 아니면 저 바다 건너 미지의 땅에서 왔다가 객사한 이방의 괴물인가? 현령은 즉시 이 기이한 사실을 기록하여 한양으로 장계를 띄웠습니다. 파발마는 쉼없이 달려 1000리 길을 주파했고 마침내 이 충격적인 보고서는 경복궁의 깊은 곳 세종대왕의 어전 위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근정전의 촛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세종께서는 미간을 찌푸린 채 동네에서 올라온 장계를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로 무장한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귀신이나 괴력난신의 이야기는 배격해야 할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허나 지방관이 직접 목격하고 치수까지 재어 올린 이 명백한 실체를 두고 어찌 헛소리라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동네의 땅 밑에서 3장이나 되는 거인의 유골이 나왔다. 과인은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꼬 세종의 곁을 지키던 지편전 학사들도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고서 산해경이나 우리나라의 고기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신라시대에도 거인에 대한 기록이 덜어 있었사옵니다. 키가 18척에 달하는 장수가 있었다는 등 기이한 이야기들이 전해오나 이토록 구체적으로 유골이 발굴된 적은 전례가 없사옵니다. 혹여 이것이 흉조는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길 징조일까 두렵사옵니다. 신하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당장 그 뼈를 부수어 없애고 재를 올려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를 잘 수습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께서는 깊은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 또한 하늘이 내린 이 땅의 역사일진데 무작정 두려워하여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로부터 성인은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눈앞에 실제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 또한 바른함, 경물치지의 자세가 아니다. 한양에서 가장 박식한 관원과 의원을 동네로 급파하라. 그 뼈를 정밀히 조사하고 주변을 샅샅이 뒤져 또 다른 흔적이 없는지 살피도록 하라. 내 이 땅에 숨겨진 비밀을 기필코 밝혀낼 것이다. 여명이 떨어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명을 받은 특사 일행은 채비를 서둘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양 성문을 나설 때 동네의 그 산자락에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구덩이 주변으로 까마귀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었고 밤이면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 뼈를 건드린 개야. 잠자던 거인을 깨운 개야. 과연 동네 산속에 묻혀있던 그 거대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단순히 덩치가 큰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잊혀진 종족의 왕이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세종 3년의 기록, 그 한 줄에 담긴 무시무시한 진실은 이제 막 그 거대한 입을 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현장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늙은 소나무들이 굽어보는 산비탈, 붉은 흙구덩이 속에서 반쯤 몸을 드러낸 거대한 해골과 그 압도적인 크기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조선 백성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동네의 산중턱,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굽은 소나무 사이를 뚫고 붉은 흙구덩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은 따스하기는커녕 마치 저승의 불빛처럼 기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흙구덩이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정녕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없는 실로 끔찍하고도 거대한 뼈였습니다. 동네 현령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평소 백성들 앞에서는 태산처럼 의연하던 그였으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 앞에서는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옥색 도포자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가끈 아래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려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당최 무엇입니까요? 곡괭이를 쥔 농사꾼 박씨가 털썩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그가 파낸 흙 속에서 나온 것은 호박덩이만 한 돌멩이가 아니라 장정의 몸통만 한 머리뼈였기 때문입니다. 현령은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접으며 한 발짝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흙이 반쯤 묻어있는 두개골의 눈구멍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검고 깊었습니다. 그 크기가 어찌나 거대한지 보통 사람의 머리통 서너 개는 합쳐놓은 듯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래로 이어지는 갈비뼈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굵은 석가래를 둥글게 휘어놓은 것처럼 굵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보게, 이방. 자네 눈에도 이것이 사람의 뼈로 보이는가? 현령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뒤에서 눈만 껌뻑이고 있던 이방 역시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리 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필시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괴물, 아니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짐승의 뼈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령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비록 크기는 집채만 할지라도 그 형상은 분명 인간의 골격이었습니다. 턱뼈에 박힌 이빨 하나가 어른의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 거대한 이빨들이 가지런히 박혀있는 턱뼈는 살아생전 이 존재가 무엇을 씹어 먹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게 만들었습니다. 더 파보아라. 조심해서 뼈가 상하지 않게 주변 흙을 걷어내 보란 말이다. 현령의 호통에 농사꾼들이 주춤거렸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흉측한 것을 더 건드렸다가는 당장이라도 벼락이 떨어지거나 저 거대한 해골이 입을 딱 벌리고 산 사람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놈들. 관원의 명이 들리지 않느냐. 저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고을의 변고를 막을 것 아니냐. 현령의 불호령의 농사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호미와 삽을 들었습니다. 쇳소리가 흙과 부딪힐 때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심장도 덜컹거렸습니다. 붉은 황토가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땅속에 묻혀있던 거인의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리뼈가 드러났을 때였습니다. 허벅지 뼈 하나가 웬만한 성인 남자의 키보다 길었습니다. 그 굵기는 아름드리 나무 기둥 같아서 두 손으로 감싸 쥐어도 다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덜덜 떨며 말을 보탰습니다. 내 평생 80해를 살았어도 이런 흉물은 처음 보오. 옛말에 우리 동네 땅에 거인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긴 했지만 그게 진짜였을 줄이야 그때였습니다. 흙을 파내던 농사꾼 하나가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엇이냐? 현령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농사꾼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구덩이 안쪽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손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뼈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흙과 녹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것은 분명 쇠로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기방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드로 흙을 털어냈습니다. 드러난 것은 거대한 쇠몽둥이 혹은 부러진 칼자루처럼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사가 문드러졌지만 그 무게감과 위압감은 여전했습니다. 이 거인이 단순히 덩치만 큰 존재가 아니라 도구를, 그것도 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현령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크기의 인간들이 살았고 그들이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와 싸웠단 말인가? 그리고 왜 이 산비탈 붉은 흙 속에 묻히게 되었는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뼈들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소나무 가지에 앉아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가, 그 소리가 마치 깨우지 마라 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현령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개 고을 수령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 알려야 했습니다. 임금님께, 성군이신 세종대왕님께 이 기이한 사실을 고해야 했습니다. 위방, 즉시 관하로 돌아가 장계를 올릴 채비를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현령은 농사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현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마라. 민심이 동요하면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 구덩이 주변에 금줄을 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포졸들을 배치하라. 관하로 돌아오는 길, 현령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 거대한 해골의 텅 빈 눈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구멍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동네 관아의 동원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현령은 먹을 갈고 붓을 들었지만 쉽사리 글을 써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전하, 신. 동네 현령이 아뢰옵니다. 금일 동네의 야산에서 밭을 갈던 중 붓끝이 떨렸습니다. 이 말을 누가 믿어줄 것인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며 꾸지람을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분명 그 압도적인 뼈무더기가 존재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될, 아니 역사조차 감히 기록하지 못한 이 긴 시간의 파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산속에 누워있던 그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며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현령은 잠시 붓을 놓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쿵쿵 하고 땅을 울리며 다가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부디 이것이 흉조가 아니기를. 현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보고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뼈의 크기가 실로 장대하여 정강이뼈 하나가 장정의 키와 같고 머리통은 큰 솥단지와 같으니 그 시각 산속의 구덩이 주변을 지키던 포졸들은 서로의 몸을 밀착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흙구덩이 아래 드러난 하얀 뼈들이 달빛을 받아 기이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흙냄새 사이로 아주 오래된 비릿한 피냄새 같은 것이 섞여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유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키가 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의 종족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한양의 궁궐, 세종대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한양으로, 그리고 역사의 심연 속으로 흘러갑니다. 자,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동네의 흙구덩이 속에서 드러난 기이하고도 거대한 뼈들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 푸른 인광을 뿜어내던 그 섬뜩한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불길하고도 기이한 소식이 천리 길을 달려 한양 도성에 닿고 조선의 심장부인 궁궐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옷깃을 여미고 화로 곁으로 조금 더 다가앉으시지요. 밤바람이 찹니다. 제3부, 뇌성병력같이 당도한 괴소문과 군왕의 침묵 동네에서 출발한 파발마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달렸습니다. 말굽이 땅을 박차는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 같았고 말의 거친 숨소리는 산천을 뒤흔들었지요. 산 넘고 물 건너 험준한 문경세제를 단숨에 넘은 파발은 닷새가 채 걸리지 않아 숭례문을 통과했습니다. 파발꾼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가 품속 깊이 간직한 가죽통 안에는 동네 현령이 떨리는 손으로 작성한 장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장계의 내용은 단순히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탄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날 아침, 경복궁의 아침 조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엄숙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근정전의 드높은 천장 아래 붉은색과 푸른색 관복을 입은 문무백관들이 풍계석에 맞춰 도열해 있었고 그 가장 높은 곳 1호로 봉도가 그려진 병풍 앞에는 붉은 골룡포를 입은 세종대왕이 좌정해 계셨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 연기가 실내를 감돌 때
승정원의 승지가 다급하지만 절제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와 동네에서 올라온 장계를 펼쳤습니다. 전하, 경상도 동네 현령이 급히 올린 장계요입니다. 동네의 한 야산에서 흙을 파던 중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유골이 발견되었다 하옵니다. 승지의 목소리가 근정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처음에는 신료들 사이에서 헛기침 소리나 옥기 스치는 소리만 들려올 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시골에서 무지한 백성들이 짐승의 뼈를 보고 놀라 호들갑을 떠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나 승지가 다음 구절을 읽어 내려가자 조정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뼈의 크기를 가늠해 본 바 정강이 뼈 하나가 장정의 허리춤에 닿고 두개골의 크기는 쌀 한 마를 담는 뒤주만 하오며 전체의 길이는 좋기 3장, 약 9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옵니다. 또한 승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받쳐든 칠기상자를 세종대왕 앞에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수습하여 증거로 올려보낸 그 유골의 치아 하나이옵니다. 이 상자가 열리자 대신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의정 황희마저도 평정심을 잃고 허 하는 탄식을 내뱉었지요. 그곳에는 누렇게 변색되고 세월의 때가 묻었으나 분명히 사람의 어금니 형상을 한 그러나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거대한 뼈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살 틈으로 스며들어 그 기이한 이빨을 비추자 표면에 미세한 금과 억센 뿌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아니었습니다. 곡물을 씹고 고기를 으깨 먹던 인간의 어금니가 분명했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괴물 같았을 뿐이지요. 조정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예조판서가 앞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전하. 이는 불길한 징조이옵니다. 옛 문헌에 이르기를 거인이 나타나는 것은 나라에 변고가 생기거나 역병이 돌 징조라 하였습니다. 당장 그 뼈를 다시 묻고 위령제를 지내어 땅의 신을 달래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병조판서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만약 저것이 옛날 우리 땅을 침범했던 오랑캐 괴수의 흔적이라면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방의 거인족이 실존했다는 증거라면 이는 국방에 있어 중차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샅샅이 파헤쳐 그 정체를 밝혀야 하옵니다. 괴력난 신을 믿지 않는 유학자들과 현실적인 위협을 걱정하는 무관들, 그리고 미신을 두려워하는 신료들이 뒤섞여 근정전은 마치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고대 신화 속 치우천왕의 후손이라 했고 어떤 이는 요괴의 뼈라며 불태워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거대한 이빨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깊은 호기심과 학문적 탐구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손을 뻗어 그 거대한 이빨을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3장이라. 사람의 형상을 하였으되 사람이 아닌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린 아주 먼 옛날의 사람인가? 우세종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의 나직한 음성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경들은 들으라. 공자께서는 괴력난신, 즉 괴이하고 어지러운 귀신 이야기는 논하지 않는다 하셨다. 허나 눈앞에 실체가 있는데 어찌 외면하겠는가? 이것이 흉조인지 길조인지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세종은 이빨을 다시 상자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두려워하여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영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헛소문이 되어 백성들을 미혹하게 놔두어서도 안 된다. 예조와 의금부에서 가장 사리에 밝고 담대한 자들을 뽑아라.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의원과 화원을 대동하여 동네로 내려가라. 그 뼈의 조각 하나까지 남김없이 수습하고 그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오라. 내 눈으로 직접 그 전모를 확인해야겠다. 그렇게 하여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인 발굴단이 조직되었습니다. 단장은 의금부 도사 기석이라는 인물이 맡았습니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고 웃음기가 없으나
한 번 문 사건은 절대 놓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함께 동행할 학자로는 집현전의 젊은 수재 박팽년이, 그리고 뼈의 구조를 살필 의원과 현장을 기록할 도화서의 화원까지 10수명의 인마가 꾸려졌습니다. 그들이 한양을 떠나 동네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흉흉한 소문은 이미 바람을 타고 퍼져 있었습니다. 주막마다 모여 앉은 백성들은 동네 산에서 도깨비가 나왔다더라, 단일하네, 옛날 고려 때 죽은 장수의 원혼이 뼈만 남아서 걸어 다닌다더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발굴단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 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지요. 마침내 발굴단이 동네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구경꾼들이 산 아래를 까맣게 메우고 있었고 굿판을 벌이는 무당들의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현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관졸들을 시켜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의금부 도사 이석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을 일갈했습니다. 어명이다. 자빈들은 즉시 물러가고 무당들은 굿판을 걷어라. 지금부터 이곳은 나라에서 관장한다. 뼈 조각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서슬퍼런 호령에 굿판의 소음이 잦아들고 구경꾼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석과 박팽년, 그리고 의원들은 횃불을 밝혀든 관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문제의 구덩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미 며칠 사이 흙이 더 파헤쳐져 이제는 정강이뼈뿐만 아니라 거대한 갈비뼈의 일부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팽년이 떨리는 손으로 흙을 조심스레 털어냈습니다. 드러난 갈비뼈 하나가 마치 굵은 석가래처럼 둥글게 휘어져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것 보십시오, 나리. 이 갈비뼈의 굴곡을 보아하니 흉곽의 너비만 해도 장정선엇이 팔을 벌려야 닿을 듯합니다. 의원이 곁에서 뼈의 표면을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오래되었으나 삭지 않았습니다. 뼈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는 중이군요.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헌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이석이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갈비뼈 사이에 무언가 박혀 있습니다. 의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세 번째와 네 번째 갈비뼈 사이에는 흙과 녹에 뒤엉킨 시커먼 금속 조각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돌이 아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재련된 부러진 창날이나 화살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 또한 거대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무기라면 거인을 쓰러뜨린 존재 또한 보통 인간은 아니었다는 뜻이 됩니다. 우순간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 횃불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림자가 춤을 추며 거대한 뼈들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구덩이 깊은 곳에서 흙을 파내던 인부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으악! 저기! 머리가 모두의 시선이 인부가 가리키는 곳으로 쏠렸습니다. 흙더미가 무너지며 드러난 곳,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도 희번덕거리는 거대한 안화, 눈구멍, 2개가 발굴단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집채만 한 해골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골의 이마, 정중앙에 기이한 구멍이 하나 더 뚫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3의 눈처럼 말이지요. 조선의 밤하늘 아래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학자들과 미지를 두려워하는 백성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역사, 혹은 감히 기록되지 못한 금기의 역사가 땅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거인은 누구이며 누가 이 거대한 존재를 죽여 이곳에 묻었을까요? 그리고 이마에 난 저 구멍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발굴을 넘어 고대 한반도를 지배했던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별표 다음 사부에서는 발굴된 거인 해골의 이마에 박힌 기이한 보석과 뼈 주변에서 발견된 알 수 없는 문자가 새겨진 청동판, 그리고 이를 해석하려는 집현전 학자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집니다. 이와 동시에 마을에 돌기 시작한 괴질의 정체까지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적인 순간, 거인의 두개골이 완전히 드러난 그 밤의 현장을 담은 화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지난밤 우리는 동네의 깊은 산속,
그 차가운 흙구덩이 아래에서 잠자던 거대한 두개골과 마주했습니다. 그 크기가 실로 어마어마하여 장정 넷이 팔을 벌려도 감싸 안지 못할 정도였으니 그 공포가 오죽했겠습니까? 허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단순히 뼈가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뼈가 품고 있던 것, 그리고 그 뼈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작된 끔찍한 일들이 조정과 백성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니 말입니다. 밤이 깊어축 시 새벽 1에서 3시가 되었으나 발굴 현장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인부들의 거친 숨소리와 관리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동네 현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거인의 이마 부분을 덮고 있던 흙을 조심스레 털어내자 지난번에 보았던 그 기이한 구멍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구멍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기 안에 무언가 박혀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요. 인부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현감이 황급히 다가가 횃불을 비추어 보니 거인의 미간, 그 푹 패인 구멍 안에 어른 주먹만 한 건 붉은 돌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을 받으면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심장처럼 붉은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옥도 아니요, 수정도 아닌 것이 그 빛깔이 어찌나 요사스럽던지 바라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보고 피가 굳어 돌이 된 것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지옥의 불길을 가둬놓은 보석이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감은 떨리는 손으로 서관에게 그 모양을 기록하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붓을 든 서관의 손도 덜덜 떨리기는 매한가지였지요. 그 붉은 보석 주위로는 가느다란 금실 같은 핏줄 무늬가 두개골 전체로 뻗어나가고 있어 마치 금방이라도 뼈가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인의 턱뼈 아래를 파내려 가던 인부들의 곡괭이 끝에 챙 하는 둔탁한 금소금이 걸렸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쇳덩어리 같은데요. 흙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녹이 슬어 푸르딩딩한 빛을 띠는 청동판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거인의 목 주변을 둥그렇게 감싸듯 마치 목걸이처럼 혹은 족쇄처럼 배치된 12개의 청동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청동판들은 오랜 세월 흙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 기이한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청동판 위에 새겨진 글자였습니다. 현감은 당대 네로라 하는 글줄이나 읽는 선비였으나 그 판에 새겨진 꼬불꼬불하고 기하학적인 문양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도 아니요, 여진이나 거란의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서역의 범어와 닮은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형상의 그 문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두통을 유발했습니다. 이것을 급히 한양으로 보내야 한다. 지편전 학사들이라면 알 것이다. 이 거인이 누구인지, 왜 이마에 저런 요물을 받고 있는지, 이 청동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야 해 현감의 명령에 따라 파발마가 띄워졌고 며칠 뒤 조정에서 급파된 지편전 학사들이 도착했습니다. 학사들은 밤을 새워 청동판에 탁본을 뜨고 고문서를 뒤지며 해석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한 늙은 학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글자가 아니요. 아주 오래전, 단군조선 이전, 아니 그보다 더 까마득한 옛날, 신들이 이 땅을 거닐 때 쓰던 신대문자의 변형 같소이다. 여기 해석된 몇 글자를 조합해보니 가두다, 봉인, 재앙, 깨우지 말라는 뜻이 보입니다. 재앙.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에 흉흉한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인부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건장했던 사내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열과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산속에서 바미스를 맞으며 험한 일을 했으니 그럴 법도 하다 여겼지요. 허나 증상은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이 병에 걸린 자들은 온몸의 피부가 검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거인의 두개골 옆에서 발견된 그 검붉은 보석의 색깔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조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크르르, 둠, 바.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눈을 까뒤집고 발작을 일으키는 인부들의 모습은 흡사 악귀가 들린 듯 했습니다. 마을 의원들이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 먹여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돌보던 의원들마저 같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거인의 저주다.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다. 저 뼈다귀가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 한다. 동네 고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작거리의 상점들은 문을 닫아 걸었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산 쪽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에 아이들은 경기, 놀라서 기절함을 일으켰습니다. 현감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발굴을 멈추고 흙을 다시 덮자니 조정의 명이 두렵고 계속하자니 이 괴질이 온 나라로 퍼질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집현전 학사들의 해석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현감날이 청동판의 해석이 얼추되었습니다만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거인은 죽어서 묻힌 것이 아닙니다. 산채로 봉인된 것입니다. 머리의 구멍은 그 힘을 억누르기 위해 뚫은 것이고 저 보석은 거인의 사악한 기운을 빨아들여 가둬두는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헌데 우리가 흙을 파내고 햇빛과 달빛을 쬐게 했으니 그래서요? 어찌 된다는 말이오. 봉인이 풀리고 있습니다. 오 학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관아 마당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가져온 청동판 중 하나를 지키던 포졸이 갑자기 칼을 뽑아 들고 동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검은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성을 잃은 짐승, 아니 거인의 꼭두각시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태를 어찌 수습해야 한단 말입니까? 세종 임금께 올릴 장계에는 또 무엇이라 적어야 한단 말입니까? 동네의 산속, 그 거대한 구덩이 속에서는 여전히 붉은 보석이 심장처럼 쿵쿵 맥동하며 어둠을 밝히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촛불이 꺼질 듯 흔들리는 이 심야에 우리는 마침내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섭니다. 관아의 포졸이 제 동료를 공격하며 발작을 일으키고 마을에는 검은 피부의 병자들이 넘쳐나고 집현전 학사는 청동판의 글자를 해독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던 그 순간 봉인이 풀리고 있다는 그 절망적인 한마디. 그 말이 끝난 뒤 동네의 하늘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옷깃을 단단히 여미십시오. 이야기의 중심, 불꽃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관아 마당의 비명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발작을 일으킨 포졸은 관졸 셋이 달려들어 겨우 제압했습니다만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이 흘러나왔고 눈빛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감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집현전 학사 앞에 섰습니다. 봉인이 풀린다고 하였소?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어떻게 해야 저 거인을 다시 재울 수 있단 말이오? 늙은 학사 정기주는 백발이 흩어진 채 청동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판 위의 글자들을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촛불이 그의 깊게 패인 눈가 주름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현감나리, 이 청동판에 새겨진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앞부분은 봉인의 이유와 방법이었고 뒷부분은 봉인이 깨졌을 때의 대처법이었습니다. 봉인을 건 자들은 처음부터 이 날을 대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하라 적혀 있소. 정기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붉은 보석을 도로 이마의 구멍에 완전히 봉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석이 제 기능을 되찾으려면 살아있는 피의 물이 필요하다 적혀 있습니다. 제왕의 혈통을 이은 자의 피를 그 보석에 먹여야 한다고. 그리하면 봉인이 다시 완성된다 하였습니다. 마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왕의 혈통.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제왕의 피를 이은 자는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전하, 세종대왕.
그분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 봉인을 다시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현감은 한 발짝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소. 우리가 어찌 전하의 옥체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말이오. 그것은 대역죄요. 그러하기에 저도 차마 말하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파발꾼이 말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한양에서 어명이 내렸습니다. 전하께서 친히 동네로 행차하신다 하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 북쪽 길끝에서 횃불의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횃불들이 줄을 지어 내려오는 광경은 마치 별대가 땅 위를 걷는 것처럼 장관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친히 동네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세종대왕의 어가가 동네 현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감과 학사들이 엎드려 맞이하는 가운데 붉은 골룡포 차림의 세종이 가마에서 내려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조용하고 깊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세종은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아 한양을 벗어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눈이 어둡고 등에는 종기가 있었으며 소갈병으로 항상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1000리 길을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신료들이 극구 만류하였으나 임금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인이 이 땅의 왕이다. 이 땅에서 생겨난 일이라면 과인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로 모든 반대를 잠재우셨다 합니다. 현감이 발굴 현장으로 안내하는 동안 세종은 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굽이굽이 소나무 숲 사이 산길을 오르시는 내내 임금의 눈은 주변의 나무와 흙,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를 차례로 훑었습니다. 마침내 구덩이 앞에 섰을 때 세종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여셨습니다. 크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는 경탄과 슬픔, 그리고 어떤 단단한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구덩이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거인의 이마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 붉은 보석을 비추자 보석은 마치 눈을 뜨는 것처럼 내부에서 빛이 일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구덩이 깊은 곳에서 낮은 진동음이 땅 전체를 울렸습니다. 우웅. 짐승의 점소리도 아니요, 바람 소리도 아닌 그것은 마치 오래된 산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세종의 눈이 그 빛을 응시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학사, 청동판의 내용을 모두 과인에게 고하라. 이 정기준 학사는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청동판의 해석을 아뢰었습니다. 청동판은 모두 12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조각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고대, 단군조선이 세워지기도 전 이 한반도의 땅에는 지금의 인간과는 다른 종족이 살았다 합니다. 그들은 대인족이라 불렸는데 키가 2길에서 3길에 달하였고 수명이 보통 사람의 10배에 이르는 장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먼저 불을 사용하고 쇠를 다루었으며 산과 강을 손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특히 강한 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동네의 산 아래 잠들어 있던 이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청동판에 거래라 적혀 있었습니다. 큰 천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거래는 대인족 중에서도 특출난 힘과 수명을 지녔습니다. 그는 수천 년을 살며 이 땅의 산천을 지배하였고 처음에는 사람과 짐승, 그리고 자연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욕망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삶에 집착하였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대인족 중 가장 어리고 약한 자들의 기운을 빼앗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동족들조차 거래를 두려워하며 떨게 되었습니다. 대인족의 원로들은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거래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강했고 단순히 죽이면 그 분노와 기운이 땅 위로 흘러나와 세상을 재앙으로 물들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원로들은 봉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잠재우는 특별한 돌, 즉 저 붉은 보석을 만들었습니다. 그 돌의 이름은 청동판의 혈석이라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의 돌, 제왕의 혈통,
즉 가장 순수한 인간의 왕 혈통에서 나온 피를 흡수한 돌만이 거뢰의 분노를 봉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당시 이 땅을 다스리던 소왕의 피를 얻어 혈석을 만들었고 그것을 거뢰의 이마에 박아 그를 땅속 깊이 봉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청동판에 그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훗날 이 봉인이 깨지는 날을 대비하여 정기준이 말을 마치자 세종은 한동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신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세종이 눈을 뜨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좌우의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영의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의 용안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옵니다. 제왕의 혈통이라 하였으니 왕족 중 누군가의 피를 대신 안 된다. 세종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단호했습니다. 청동판에 적힌 것을 다시 들어보아라. 제왕의 혈통을 이은 자의 피라 하였다. 과인의 부왕께서 돌아가시고 과인이 이 조선의 왕이다. 왕족의 피라도 임금의 피와는 다른 것이다. 어설프게 대신하였다가 봉인이 불완전하게 되면 어찌 될 것인가. 과인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하오나 전 경들은 과인이 겁쟁이라 생각하는가. 세종이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도 인자하고 고요하여 신하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직접 비수를 들어 왼쪽 손바닥에 작게 상처를 내셨습니다. 붉은 피가 솟아오르자 세종은 그 손바닥을 혈석 위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보석이 세종의 피를 받자마자 광채가 10배로 밝아졌습니다. 구덩이 전체가 핏빛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격렬히 흔들렸고 까마귀 떼가 일제히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발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잦아드는 사이 현감이 외쳤습니다. 전하. 구덩이를 보시옵소서. 거인의 두개골에서 금실 같은 핏줄 무늬가 빠르게 수축하여 이마의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혈석은 이마 구멍 속에 스스로 깊이 박혀 들어가며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뿜어내던 붉은 광채가 서서히 가라앉았고 마치 잠드는 것처럼 빛이 꺼졌습니다. 낮은 진동음이 멈추었습니다. 동네의 산속이 수백 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진짜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검은 피부를 앓던 병자들이 서서히 열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종대왕의 피가 혈석에 스며든 그 순간 동네의 산은 침묵하였습니다. 1000년 넘게 땅속에서 잠들어 있던 거뢰의 기운이 다시 봉인되었고 마을에 돌던 괴질도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임금이 친히 상처를 내어 피를 바쳤다는 이 사실이 조선의 조정에 알려졌을 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봉인이 완성된 뒤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물음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거인은 과연 적이었는가? 아니면 오래전 이 땅을 지켰던 존재였는가?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세종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봉인이 완성된 이틀 뒤 동네의 현하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정기준 학사와 단둘이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신료들은 모두 물리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탁자 위에는 12개의 청동판 탁본이 펼쳐져 있었고 촛불 하나가 그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천천히 탁본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학사, 이 마지막 청동판에 적힌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과인이 직접 듣고 싶다. 정기준이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뢰는 본래 악한 존재가 아니었느니라. 그는 이 땅의 첫 번째 수호자였으며 홍수가 밀려올 때 산을 들어막았고 이름 모를 괴수들이 침범했을 때 홀로 맞서 싸웠느니라. 허나 세월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한다. 너무 오래 산 것이 그의 죄였다.
수천 년의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끝없는 삶에 대한 집착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그를 죽이는 대신 잠재웠다. 그가 좋은 존재였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훗날 이 봉인을 다시 완성하는 제왕이여, 그대에게 청하노니 거래의 이름만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는 이 땅을 사랑했던 존재였으므로 정기준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작게 떨렸습니다. 세종은 한동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셨을 때 임금의 두 눈가에는 은은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거래, 임금은 그 이름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너무 오래 산 것이 죄라. 그렇구나. 이 땅을 지키다가 이 땅에 갇혔구나. 수천 년의 어둠 속에서 혼자 잠들어 있었던 것이로구나. 세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 먼 산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이른 새벽, 먼동이 트며 산능선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학사, 과인은 결정을 내렸다. 세종이 내린 결정은 조정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신료들은 그 뼈를 불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은 다시 흙을 덮어 흔적을 없애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밝히면 백성들의 미신이 깊어질 것이라며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명은 달랐습니다. 첫째, 거인의 유골은 흙으로 덮어 원상복구하되 그 위에 작은 무덤 봉분을 쌓고 비석을 세울 것, 비석에는 한자로 기 땅의 오래된 수호자가 여기 잠들다라 새길 것. 둘째, 청동판의 탁본을 세 벌 만들어 하나는 지편전에 보관하고 하나는 동네 관아에 하나는 임금의 어람을 위해 한양으로 가져올 것. 셋째, 이 사건을 조선왕조실록에 정확히 기록할 것. 단, 기록할 때에는 공포를 조장하는 대신 이 사건이 지닌 학문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담을 것. 넷째, 발굴 작업에 참여했다가 병이 든 백성들에게는 조정에서 약재와 쌀을 내려보낼 것,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임금이 직접 위로의 서찰을 쓸 것. 신료들이 어안이 벙벙해하자 세종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것을 없애거나 숨긴다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거래는 이 땅을 지킨 존재였다. 비록 마지막은 불행하였으나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예의이다. 비석을 세우는 날, 동네 고을 백성들은 모두 산비탈에 모였습니다. 세종은 직접 비석 앞에 서서 향 한 자루를 피워 올리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조용히 피어오르는 향 연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연기가 구불구불 하늘로 올라가 흩어지는 것을 보며 임금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더 이상 이 땅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우리가 있으니 아무도 그 말을 들은 이가 없었지만 그날 이후 동네의 산에서는 두 번 다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밤마다 울어대던 알 수 없는 짐승 소리도 멎었고 사람들이 느끼던 불안한 기운도 서서히 걷혔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비석 옆으로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은 진달래가 붉게 무리를 지어 피어났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거래가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종은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현하의 작은 방에 앉아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친히 동네의 일을 정리한 짧은 글을 쓰신 것입니다. 그 글은 훗날 실록 편찬 과정에서 참고되었다 하나 전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지막 구절만이 어느 지편전 학사의 문집 속에 인용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두려워 눈을 감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요 그것을 무조건 없애려 드는 자 또한 용감한 자가 아니다. 진정한 알미란 모르는 것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것을 이해하고자 끝없이 나아가는 것이다. 동네의 거인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오래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래된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세종이 한양으로 돌아간 뒤 조선왕조실록 세종 3년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한 줄이 남겨졌습니다. 경상도 동네에서 장대한 유골이 발굴되었는데 그 크기가 3장에 이르렀다. 전하께서 친히 행차하시어 살펴보시고
이를 수습하도록 명하셨다. 단 2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2줄 뒤에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기나긴 이야기 전체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의 그 산빛 아래 지금도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며 그 비석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흙에 묻혔는지 아니면 전란 중에 무너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동네 어느 산자락에서 아무도 심지 않은 진달래가 유난히 무리지어 피어나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 근처에는 이유 없이 흙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풀이 조금 더 지푸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아래 깊은 곳에서는 아주 가끔 귀를 땅에 대고 있으면 고요하고 느린 숨소리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깊이, 아주 깊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거래. 이 땅의 첫 번째 수호자. 그가 다시 깨어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긴 잠 속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여기까지가 세종실록 속에 숨겨진 동네 거인 유골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